시사와 역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우리 시대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계의 안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곽 박사. 예, 오늘도 뵙겠습니다. 김원웅입니다. 지금 저는 사실 지금 저 10만이들이 친구입니다. 10만이. 네. 제가 강원도 이제 산골짜기에 가서 그 외딴 집에 살면서 지금 8년째 살거든요. 휴전선 적병 지역인데. 거기서 10만이들만 자주 만나. 우리 오락가라. 10만이 괜찮네. 10만이들이 친구. 네. 이제 김원웅입니다. 저희가 괜찮네. 이 방송 이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비상 대책 회의를 모처에서 이제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건 중에 하나가 우리 김원웅 전 의원님 호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전 의원님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또 지금 총선도 앞두고 워낙에 워낙 이번 총선이 네. 워낙 또 개판 같으니까 뭔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호칭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제 뭐 모두가 그렇게 추천하셨다시피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결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이제 순결남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스스로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아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씩 뭐 경계녀도 네. 있으시고 이제 곽 박사도 있으시고 그렇게 좀 편한 뭔가 호칭이 하나 있으시면 좋겠다. 근데 딱 못 정했었습니다. 뭐. 나도 지금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뭐 잡히는 건 다 없는데 10만이 네. 괜찮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 지금 강원도 인제군에 아니 골짜기 외딴 집이 하나 옛날 집이 그냥 허술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뭐 마당에다 꽃도 심고 약초도 심고 이렇게 하고 좀 뭐 사람들 오면 약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10만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부터 뭐 좀 젊은 사람들까지 있는데 우리 조국의 반일. 근데 어떻게 한번 사문 캐보셨습니까? 나는 이게 다니면서 같이 네. 이제 같이 보면서 있다 그러면 같이 캐고 그러지. 친일 매국을 그러니까 캐고 계시지 나는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조수 비슷하게. 조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좋은 뭔가 우리 의원 그 전 의원님한테 뭐 좋은 호칭 있으시면 아니 승률도 바꿔요. 경계에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까? 네. 곽 박사는- 전 좋습니다. 곽 박사가 뭐야? 요즘 뭐 다 네, 그럼 우리 한동안 뭐 청취자 의견도 듣고 네. 각자 그럼. 매일 아침 9개 일간지를 훑어보는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경계녀의 주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전성이 뭘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전생에 언제? 네, 나를 전생에- 어떻게 구했어요? 제 나라를 전생이 잘 구했는데 기억이 이게 안 지금? 나는데요. 육하 원칙 중에 누가 그거 빼고는 하나도 규명된 게 없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것 같다는 거지. 나한테 그러니까 이 느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건 저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제일 먼저 표현하신 분이 여기 우리 순결남의 매제 네, 매제가 예. 누구죠? 뭐 네. 있어요 김모 제 씨. 여동생 남편요? 예, 여동생 남편. 뭐 그분이 저한테 전생에 자신의 처지는 돌아보지 않은 제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남편을 잘 만났다는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정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비상 대책 회의 때 오셨던 네. 저는 그 비상 대책회의 때 네. 우리 여기 경계인님의 남편을 처음으로 제대로 술 한잔 했네. 네. 네. 동갑. 동갑이더라고 네.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둘이 말 놓기로 한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랬나? 아무튼 이제부터 재수 씨 잘 부탁해요. 뭐 그렇게 하죠. 네, 그럼 한번 해보죠. 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지난 3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2차 청문회가 있었죠. 다들 주권 방송에서 생중계했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보셨죠? 네. 그거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네. 생방송은 자세히 못 보고. 근데 SNS를 하지 않는 분들은 세월호 청문회를 네. 하고 있나?
아셨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국민들 맞습니다. 대다수가. 말씀드리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정도 빼고는 보수 언론이 세월의 청문회를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월호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요 새 신문 말고 다른 데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세월호가 걸리는 기사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철저하게 그 수국 언론들이 애항력 있는 수국 언론이 외면한다는 거 이렇게 철저히 외면한다는 게 그게 사실 의심이 핵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감춰야 될 게 있으니까 네. 철저히 외면하는 거지. 네. 특히 또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거든요. 지난 1차 때는 뭐 별다르게 이렇게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은 많지 않았는데 1차 때도 많이 있었죠. 왜 그러세요? 준비하시는 분들 힘 빠지시게. 네. 나라를 구한 거 맞아요? 아니 우리 곽 박사님이 재작년에 세월호의 진실 책도 하나 아 예. 내셨잖아요. 네. 저 책 매일 내가지고요. 매달 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런 책을 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책 인쇄를 좀 한번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아 그 책이 일본에서 번역 출간이 됐어요. 오. 네, 세월호의 진실. 예. 제가 제가 오늘 그래서 유경근 그 네. 유가족 대책이 집행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님. 네. 그 SNS에 글을 짧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 기존의 의심으로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세월호가 학살이다라는 네. 게 200% 마음이 심정이 굳어지신다고. 네. 이제 이 증거들을 실로 꿰일 때가 왔다. 증거는 많다. 이런 제일 얘기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준석 선장 네. 어떻게 퇴선 명령도 내리지 않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냐. 네. 전 국민이 지탄을 받았던 네. 그 이준석 선장이 퇴선 명령 내렸다. 내렸다. 네. 라고 이제 진술을 번복을 했죠. 네. 완전 그 반전. 선사에다가 네. 청해진 요청했는데 내용. 선사에서 명령 전달을 안 하도록 선사 관련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선사가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한 주범이었던 것도 네. 드러났죠. 네. 그리고 주범인지는 모르고 이제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 확실하다. 천사에서 그렇게 대기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주범은 하게. 주범은 원 소스가 주범인 그렇죠. 거고. 그러죠. 네. 어, 원 예. 소스는 또 있잖아요. 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 이 둘이 내연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막 둘이 바람 났다고. 만나서 막 밥 먹고 그러잖아요. 아니,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이 있다가 한참 좀 묻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4년에 11번 정도를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나서 뭐 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만났다 이거야. 우연히 만나서 샀대잖아. 우연히 다. 만났다고 우연히 하고 뭐 국정원 길 가다 만난 만났다 적이 그러고 있습니까? 만났는데 내가 모르겠지. 아 저는 국정원 가서 만난 적은 많죠. 아이 그 이상하잖아. 조사 받을 때나 만나는 거지. 이상하잖아. 네. 이게 내연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만났다고 하면 우리 뭐 이거 그런 데서 만났다고 계약 때문에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 아까 우리 저기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 외면을 하잖아요. 네. 그냥 만났는데 무슨 일로 만났는데 그러면 아니 그냥 뭐 모르겠는데 그냥 길 가다 만났어 이런 식으로 막 길 가다 회피를 만나서 해버리니까 밥을 먹은 거야. 이거는 둘이 바람 피다가 걸린 거지 딱. 네. 네. 세월호 문제를 어찌됐든 보수 언론들이 철저히 항거하는 맞아. 문제도 의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청해진이 왜 구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면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는지도 의심이 되고. 근데 우리 곽 박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가장 저희가 파헤쳐야 될 부분은 청해진과 국정원이 최소한 특별한 관계라는 건 밝혀진 겁니다. 그게 실소유주든 아니면 실소유주 말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람 났다니까 둘이.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농성도 오래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특조위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가 사실들이 밝혀지더라도 수사를 막 더 확대하고 또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또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청해진 해운 사장이던가요. 뭐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오고 뭐 또 뭐 관리 담당 직원은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이러고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을 강제 구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벌금 3천만 원 때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많이 반발하고 또 이제 이 세월호 특별법 재개정을 위해서 이제 법안도 제출하고 특검도 요청하고 있는데 이 특검 요청은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 무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20대 국회 제대로 꾸려가지고 세월호 특검 해야 될 것 그런 같아요. 수사권과 조사권을 빼자는 얘기는 진실을 밝혀지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빼자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네. 법을 만들 때 빼자고 한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번에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갈아치워야죠. 그렇지? 그 네. 빼자고 하는데
동의한 사람들을 찍어주면서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 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4.16 연대랑 이제 유가족 분들이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명단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하고. 근데 사실 세월호 기사 청문회 기사는 안 나왔는데 그거를 네. 이제 조중동에서는 도배가 된 기사는 또 따로 있다고. 네. 조중동은 아니었고요. 프레임을 가장 잘 짜는 네네.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청와대 타격 훈련했나 북 해상안인 내륙으로 미사일 발사 이런 기사를 일면에 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처음에 이제 이 스크린을 하다 제목만 보고 아 이거 또 선거 가까워가지고 이게 또 조선일보 북풍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순히 이런 것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이죠. 연합훈련 기간인데 지난 21일에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공중 대지상 유도탄 어떻게 읽는 건가요? 공중에서 땅을 네, 대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미사일 퍼붓는 거겠죠. 이거를 장착한 16대의 전투기가 김정은 제1위원장 집무실을 파괴하는 정밀 타격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뭐 참수 작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대남 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우리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걸 미제와 박근혜 역도의 비참한 종말이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 발표를 했죠. 이 발표에 따르면 뭐 청와대나 반통치기관들이 타격 대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조선일보가 어제 이제 이 발사 시험한 것을 원산에서 이제 200km 북동쪽으로 쐈다고 하는데요. 이 좌표를 남쪽으로 돌리면 이게 수도권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그 거죠. 북동쪽 200km 땅으로 쐈다. 예. 땅에다가 거잖아요. 표적을 놓고. 그러면 북한 국내 네, 그렇죠. 네 지역일 텐데. 네. 북한 국내에 거기 하면 우리 함경도 쪽인가요? 양강도. 양강도가 원래 이제 저희식 그 이북 5도라고 할 때 그렇죠. 보수 진영의 말로는 함경남도인데 그렇죠. 북한이 행정구역 개편을 해가지고 양강도 양강도. 김영직군. 근데 네. 김영직군은 원래 또 이제 우리식 예전의 표현으로 보면 아마 이게 후창군일 거예요. 네. 후창군인데 북한은 그 김영직이라는 사람은 김일성 주석이 붙인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김영직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떨어졌죠. 아, 네. 미사일을 무슨 내륙에다 시험 발사를 해. 근데 네. 제가 보니까 그게 네. 그 위치가요. 네. 개마고원 한복판. 네. 개마고원 한가운데 떨어졌더라고요. 네. 문제는 개마고원이 해발이 높잖아요. 2,000m가. 네. 그러니까 산 뒤에 숨어도 다 잡는다. 라는 메시지가 하나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200km 날아갔네 이래가지고 딱 보이는데 지상에서 내려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개마고원 한 군데 떨어지니까 산봉우리 뒤로 때리는 거잖아요. 산봉우리 뒤로. 그러면 갑자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청와대 인왕산 뒤에 숨어 있잖아요. 계룡대도 사실 대전에 그렇죠. 예, 계룡산 쪽에 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공격하는데 막아야 되니까 산 실제 뒤에 있는 거죠. 국방부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와대 타격을 염두에 둔 시험 발사다. 또 이 한미 동맹의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보수 진영이 워싱턴에 계속 이제 항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구글 어스 프로그램 돌리면요. 이 사람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미국이 자기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기지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청와대, 국정원, 뭐 한국군 부대 그런 건 나와요? 다 나와요.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거. 네, 김 기사는 그러면 안 사실 알려주더라요. 이런 상황에서 김 기사는 안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응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거죠, 없죠. 사실. 내일 오히려 이제 긴장은 고조되는 거고. 내일 또 네. 이제 출국하시니까.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3월 31일에 있는 네. 해관보 정상회의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왜냐면은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고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게 뭐냐? 논의되는 내용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응책의 기조를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전략의 기조를 봤을 때 보면요. 일단 첫째는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회귀하는 거죠. 아시아 회귀 피벗 투 아시아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이 둘이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좀 지내봐 해가지고
제기된 게 작년 연말에 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졸속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될 것인가. 위안부 합의가 어쨌거나 됐으니까 이제 잘 지내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한번 지내봐라라는 내용으로 그죠. 일본과 한국 간의 군사적 협력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 대북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 군사적 압박이 더 고조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거기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그러지 않아요 순서상? 근데 그 정도 상황이면 사람들은 이제 그 진보 언론이나 SNS에서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 평가되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선거용 북풍을 조장하고 있다. 이마만한 위기가 아닌데 이걸 조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남북이 주고받는 행동이나 표현의 수위를 보면 그치. 선거용 북풍으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닌가. 아 그래 그 문제는 내가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잖아요. 이제 북경 들려서 기존에 알고 있던 북경의 옛 고위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북경에 있는 그 일반 내가 물어 일반 중국의 중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반도에 전쟁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게 중국에 많이 퍼져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나보고 아 거기 전쟁이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근데 중국에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퍼져 있는데 중국의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은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미국이 실질적 구매력 차원에서 GDP 있잖아요. 그 뭐 명목 가치가 아니라 2018년 전후로 미국보다도 G2 중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가 G2가 미중이 중미로 교체가 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에요. 2018년 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쯤 되는데, 그러니까 GDP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중국이 지금 추적해서 올라오는 거를 한번 급제동을 한번 걸자. 그러면 그 급제동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전쟁을 발악해서 그걸 중국이 좀 무너뜨리는 거, 중국이 개입하는 거 이런 걸 해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하자 하는 것이 미국의 숨은 뜻이 아니겠느냐. 네. 거기에 북한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우려하는 중국의 생각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한반도 남북한으로 보는데 그 사람 G2의 위상이 미중이 중미가 미중으로 이렇게 세력 교체가 되는 그 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에 불을 한번 질러보자.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 네. 미국이 더 한 세계 최소한 50년 이상한 미국이 세계 재패를 끌고 가려면 중국의 경제력을 일단 좀 주춤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면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딱 검증이 되는 거는 군사적 전쟁 위험이 정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거기에 우리가 강대국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한반도가 저는 아쉬운 게 이래. 우리가 청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청일 전쟁인데 청나라랑 일본이랑에서 사이에서 한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전쟁이 노일 전쟁인데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워서 뭐 거기 폭탄을 게 아니라 한반도에 떨어져서 네. 파괴되고 죽는 건 한국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세계의 재패를 위한 그 전쟁을 와중에서 한반도가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이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내가 내 몸 바쳐서라도 이용하겠다는 식으로 하는 게 이 강경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근데 자기는 바치더라도 국민까지 같이 바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PD님이 네. 정말 완전 공감이 가나 봐요. 네. 아 근데 진짜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 긴장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동안 뭐 총선용 부풍 예전에 또 일각에서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남북 간의 여권 연대 중단하라 이런 식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전국을 주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아니 그쪽 분들도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쪽에 국제적 의견들을 좀 종합을 해가면서 정세를 좀 이제 분석을 하고 판단하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너무 이 한국의 정치 여론만 가지고
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졸속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막 고조가 되는데 해가 바뀌니까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권연대? 박근혜 도와주는 거냐? 라고 하는데 지금은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박근혜를 이제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핵실험, 이어서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3월 달에 지속되게 나타나는 이 군사적 움직임이 박근혜 정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3월 31일에 워싱턴까지 가셔서 아니 지금 총선 전국이잖아요. 네. 총선 전국에 엄청나게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하면서 총선에 관심을 사랑을 많이 쏟아내실 때 그럴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바쁜 와중에 시간표 짜가지고 워싱턴을 또 가서 오바마와 아베 신조 총리도 또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거를 과연 여권연대인가? 아니는 그래서 이게 남쪽에 이제 북풍을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남북 간의 활용을 긴장을. 내는 세력은 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중국 부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네. 미국 자체 위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긴장이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묘하게 지금 국면에서 맞물려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은 극렬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극렬 반발하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재진입 기술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위험하다. 이미 2000년대 들어서도 충돌이 지금 몇 번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그죠? 네. 네. 그 지뢰 사건이 8월 달에. 있었잖아요. 네. 8월 달에. 또 연평도 연평도 포로증이 있었고. 연평도 서해 지역에서 몇 번의 그리고 충돌이 있었어요. 2013년 네. 네. 그 도산 전쟁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전국에 지금 탈북자들이 자꾸 적경 지역에 와서 삐라를 뿌려대니까 이번 또 했죠. 예, 저 네. 정말 불안해 살 수가 없어요. 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경기도 김포 월곶면의 한 야산. 경기도 김포 월곶면의 한 야산이 바로 저희 친정집 근처네. 뒷산입니다. 너무 불안해요. 거기 진짜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있는 데거든요. 우리 애기도 가서 눈썰매 타고 수영하는 데거든요. 이런 데 와가지고 지금 탈북자들이 삐라 뿌리고 이런데 법적으로도 판단 받은 거잖아요. 이거 제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그래서 31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4월 초중 뭐 총선도 저희가 앞두고 있지만 뭐 북풍을 넘어서는 더한 위기가 한반도에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전쟁 위기,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런 데서 나서는 뭔가 정치적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치권은 이런 데 관심이 없죠 지금? 네, 지금 정치권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요즘 가장 핫하게 관심 있는 거는 여야가 공의 야권 연대에 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연대 절실하죠 지금. 예, 지금 절실합니다. 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갔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별 후보별로 단일화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다. 근데 나는 정면 돌파해서 단일화 없이 전면 돌파할 거다. 노원병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이건 뭐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짜장면 먹으러 가가지고 야 다 시켜 난 짜장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지금 뭐 사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던 강서병 지역에서는 사실 국민의당과 뭐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더민주가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다가 중앙당하고 협의 없이 단일화 추진하면은 제명해버릴 거야 이래버리니까는 지금 논의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그 후보자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어제 문화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뭐 이 지금 야당이 우세한 기록으로 나오고 있지만 야권 단일화를 하면 뒤집히는 데가 수도권에서만 12곳이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예. 네. 또 보수 언론이 그런 기사를 많이 내요. 예, 문화일보가 그렇게 내줬더라고요. 그 보수 결집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네. 이 사람들 네. 테스트하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서울 이제 수도권만 12곳. 그래서 뭐 서울 6곳, 경기 6곳 뭐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뭐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모 후보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닥민심은 물론 제3당의 탄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제3당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야당이 연대해서라도 새누리당 심판해야 된다. 이게 바닥 민심이라는 것들을 후보자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예, 3당이든 뭐 4당이든 5당이든 네. 뭐 많다고 이게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뭐 더민주가 이제 평가되는 지점이 생길수록 뭐 제3지대, 4지대 정당들은 필요한 건데. 근데 전선이 그렇게 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 적진에는 지금 새누리가 하나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안철수 대표는 시간을 우리가 좀 길게 놓고 보면 2011년이었나요? 처음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던 그 시절에 보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용인하지 않겠단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 집권 세력은 당시는 이명박 정부였으니까 그러면 당시 한나라당의 정치적 확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하고 다니는 확장의 길을 내용들을 열어주고 보면 있죠.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나? 아니 근데 그게 비단 그때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번에 탈당하면서도 뭐 새누리당 세력 확장 막고 더 나은 정치로 정권 교체 이루기 위해서 제1야당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탈당할 때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단일화된 곳들이 좀 있어요. 뭐. 그 다들 노심초사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더민주는 어쨌거나 야권 연대 한번 해보려고 노심초사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설마 야권 연대 하나 싶어가지고 야권 연대를 막으려고 노심초사하는 것 같고 새누리당도 야권 연대 막으려고 노심초사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오늘 새누리당도 맹비난하고 예, 있죠. 가만히 보면 나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일 아니에요? 네. 아니, 산술적으로 또 그 당장에 안철수 대표만 해도 노원에서 네. 정면 돌파 가능한가요 지금? 아슬아슬하죠. 불안하죠.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이 하물며 안철수 지역구도 그렇지만 그런 지역들이 뭐 아까 12개 얘기하셨는데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더 있다 지금 이게. 그죠, 엄청 훨씬 알 많겠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전반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국면으로 강행이 된다면 새누리당 개헌 의석수 확보가 불가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도 뭐 조국 교수도 전망 밝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더욱더 호남 지역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번 총선에서 막 이렇게 민주당 심판하자 하고 막 나왔는데 수도권에서 정작 새누리당만 대거 당선되고 국민의당은 별로 당선도 안 되고 그 민주당이랑 같이 완전 묵사발 나버렸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동력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호남 쪽으로 집중해서 여기에 새누리당이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우리 좀 찍어주이소. 이거는 그 대구죠. 네. 근데 그 문제도 위험한 게 안철수가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지금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안철수가 저지할 입장인 거냐? 나중에 네. 예? 합류하겠느냐? 그 입장이 맞아요. 네. 나는 그 문제에도 아리까리해. 저희 예전에 또 나는 상당한 안철수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새누리당만 개헌을 하고 안철수가 그러면 나는 개헌 저지에 참여할 건가? 나는 그동안의 행보나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식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조금 네. 안철수까지 포함한 개헌 저지수 전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개헌 저지수는 난 나중에 우리가 너무 좀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사실 국민의당도 뭐 최소 20석에서 최대 뭐 40석까지 뭐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당을 빼놓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 뭐 사실 20석 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꾸리기도 저는 지금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니, 저희는 야권 실제 단일화 안 되면. 역사적인 경험도 노태우, 김종필의 3당 합당에 김영삼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권 세력도 같이 그렇게 이제 합당을 해가지고 초대형 민자당을 건설했던 뭐 그런 이제 과정도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야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김종인 씨도 그렇고 맞아. 안철수 씨도 그렇고 둘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뭐 지금 김종인 씨는 107석 지금 의석 못 지키면 뭐 내가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이 목표치 못 채우면 뭐 최소 20석 그걸 못 채우면 자기도 뭐 떠나겠다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는 사실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는 나 그냥 당 떠나겠다 이거잖아요. 국민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야권 지도자로서의 그래서 지금 것들이 있나. 현실적으로 당대당 뭐 야권 연대가 순항하기는 사실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지금 지역별 후보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게 뭐 각계 이제 뭐 다시민주주의 포럼 이런 원로 선생님들도 나서는 게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 많이 나서야 될 것 같다. 지역별로. 그래서 네. 후보들이 개별로 하는 부분이 약간 열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양당 지도부에게 압력을 넣어서 뭔가 입장을 바꾼다. 이건 사실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뭐 김종인, 안철수 양당 지도부를 봐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고 네. 원래 투표용지를 인쇄 들어가는 데가 4월 4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민주주의 포럼에서는 그 이제 시민사회 원로들이 꾸린 모임인데 이 모임에서는 그 인쇄되는 4월 4일까지 개별 단일화에 나서라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거 막지 말라. 실제로 국민의당은 이걸 막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때까지 단일화 안 하면 이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심판하겠다, 낙선운동하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안철수 네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뭐 입장을 밝혀. 그 얘기 나오자마자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예. 좀 그래도 빠르게 인쇄한다는 지역들이 생기고 네. 있습니다. 지금. 오늘 네. 당장 구로구가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뭐 실무적으로 인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쇄하는데 네. 인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걸려서 많이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 후보들 공보물도 막 지금 인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일은 또 이제 뭐 그 안산에 부자연 의원 선거구죠. 뭐 요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기본은 사실 이제 국민들의 투표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약간 야리꾸리하게 이상하잖아요. 하는 짓들이 보면 곳곳에 뭐 대선에 개표하는 것들 여러 가지 해서 의심을 살 짓을 자꾸 해. 네.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저거를 손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걸 국민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수개표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하는데 사실 공론화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우리 사회에 꼭 중립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사법부, 뭐 헌법재판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뭐 검찰이야 원래 중립시켜야 되는데 그럼대로 그냥 포기해버렸고, 검찰은 원래 중립시켜야 되는 건데 콩쿨인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냥 멀리 나가 버렸어 너무. 그렇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도 조금 그러는 거 보니까 조금 민주주의라는 게 상당히 이제 위기에. 근데 요즘 어디 가나 어디서 뭐라든지 선관위 직원들이 그렇게 따라다녀요. 지금 그 저희 민주행동에서 하고 있는 투표 참여 캠페인 리멤버카가 운행하는데도 매일 사무실로 전화해서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어디 가세요? 물어봐요. 실제 유력 후보들 네. 새누리당 그 후보들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니고 뭐 조그마한 기자회견 5명 6명 모여서 하는 기자회견에도 선관위 직원이 5명 6명씩 막 나오고 이래요. 선관위 되게 한가한가 봐요. 네. 이거 용지나 찍지. 그래서 야권 단일화 없이는 뭐 개헌 저지든 뭐 새누리 과반 의석 저지 가능할까요? 네, 하여간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저희가 어찌됐든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데서는 뭔가 후보들이 나서야 되는 거고 또 후보들이 나서게 하는 데서는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역별로. 그래서 맞습니다. 막판까지도 뭐 투표용지 문제도 있지만 투표 마지막 날까지도 이런 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 기사에 수박 겉만 핥는 브리핑이 아닙니다. 한 주의 주요 이슈를 라디오 반민특위만의 시선으로 콕 짚어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주간 브리핑.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아이들에게 난 말하고 싶어. 그날 그 자리에 이 엄마도 있었다고. 내 아이들에게 나도 말할 거야. 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